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1995년 6월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 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5년 6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얼마나 자리를 잡았고 지방의회는 얼마나 제 역할을 해왔을까요? 자, 오늘 시사날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현주소, 더불어서 개선 방안으로 주목받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박치룡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천영길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의회의 현주소, 지난해까지의 성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고 굵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거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디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 인사권도 독립이 됐고요. 또 정책 인력 전문가도 도입이 되고 또 의회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행부와 의회가 대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부에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의회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지방의회는 이제까지는 조연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 앞으로는 주연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격을 보면 집행기관이고 그리고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인데 오히려 의사결정기관이 집행기관에 종속되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한국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주연이 되면 좋겠다. 돈값을 했다 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이야기가 나오면 지방의회 뭐가 필요하냐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지방의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행정기관에 공무원 한 명 찾아가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방의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역할을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 지방의원들이 했고요. 그리고 새는 돈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부득이하게 이 잘못 사용되어진 돈들을 지방의원들이 잘 찾아냈다. 그래서 그 돈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방의회가 이 성과와 몫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지방의회의 성과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방의회 하면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요, 지방의회의 기능, 또 구조, 또 권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의 이제 입법이 있죠.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입법을 할 때 이 입법의 주도권도 가지고 있고 청원을 할 때 청원에 대한 수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많은 지역민들의 의사와 이해와 요구를 가장 앞서서 받아들이는 이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을 흔히 생활정치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 일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주민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또 어떤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면 그 점수는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유를 살펴보면 여느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욱희 평론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방의원의 선거제도가 4인 이하로 선출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포항과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인 선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행부 단체장과 같은 소속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이 다수인 의회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비례대표제도 지방의회에 실시하고 있지만 이 포항과 경주처럼 그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 다른 정당, 단체장과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배출하지만 영덕과 울진, 울릉은 한 명의 비례대표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례대표가 아닌 거예요. 보너스 한 석을 주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 일단 저도 선거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꼽고 싶고요. 지금 선거제도 결정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을 할 때도 지방 차원에서 할 때도 결국에 양당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관철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거의 한 20년 넘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맘때쯤이면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자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대표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에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개혁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실의 관행사기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방의원이 정당의 당원이면서 동시에 지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체성 속에서 내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또 한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해를 또 관철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딜레마가 있고 사실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어라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의 자율성 자체를 높이는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현역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의원으로서 느끼는 포항시 의회,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한계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항시 의회는 의회 집행부 7명이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까지 좋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11명 전원이 무소속이 한 명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먹거리라고 앞으로 50년 먹거리라고 하는 의과대학 유치 문제, 홍보비가 한 2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장이 행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왜 집행부 의견을 찬성하느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홍보성하고 행사성 예산의 삭감입니다. 삭감할 수 있죠. 근데 그 삭감 비율이 10%, 20%, 30% 일정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한 40건 중에 6건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예산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의 압력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의 정액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단체는, 기초의회는 예산을 정액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 있고 저희들은 심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전액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그 예비비 중에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정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액을 한 45억 정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소상공인 특례보정 지원이라든가 공중주택 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포항시민 전체가 효익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정액을 하기 전에라도 상임위원회의 사전 절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액 얘기를 했으면 결정됐다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문제인데요. 기존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것이 15억이 돼서 20억을 정액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의원들 간의 묵계 아닌 묵계입니다. 동의입니다. 그리고 읍면등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액을 과도하게 했는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민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단 퇴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제가 8대 후반기 때도 원내 교섭단체 조례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다루질 않았습니다. 9대 후반기 또 제출했습니다. 여전히 상임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제가 7년차 의원 생활을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의석수에서 너무나 포항시 소수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의 연속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부를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행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 자체를 이제 국회한테 부여하고 있고 지방의회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아마 중앙정부에서의 이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지방 차원에서 해소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제 바꿀 때 다소 급진적으로 바꾸는 방향도 있지만 이걸 점차적으로 완화시켜가는 방안도 있겠다. 제도적으로 그 행정부와 의회 간의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기간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단체장의 공약을 우선으로 두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생 문제라든지 중요한 어젠다가 있을 때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이제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타협되는 이런 관행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비적인 협의 기간을 제도화하고 지금 일부 지방의원에서는 공식적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런 관행들을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트레이닝이 먼저 된 상태에서 이후에 지방의회법이라든지 제도 개정을 통해서 이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지방의회로 가져올 것인지 이제 그때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앞서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자율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일명 하청 정치라고 하죠.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의회 운영에 또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반영되는 결국 공천권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충남 태안군 의회에서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당 공천제 폐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정당 공천제는 기초단체장은 95년부터 이루어졌고요. 우리 기초의원회 지방의회는 2006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정당 공천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출마자들을 사전에 정당에서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해서 좀 출마 자격을 미리미리 체크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고 나면 지역 정체가 중앙 정치에 예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천제도가 도당 위주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된다면은 지역에 소신 있고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정치 소신을 갖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우려하는 지방 토호들의 바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 선거 자금도 있지만 그 외의 자금도 드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제 본 의원은 경험으로는 2006년에 무소속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니 의회 입성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럼 얼마나 했느냐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으로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지금 보장하는 법령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에 대한 추천, 그러니까 공천권이죠. 이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즉 뭔가 하면 없애는 순간에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위헌 사태가 발생을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지역구 대표도 있지만 비례대표도 있죠. 자,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이전에 정당 공천제가 없이 실제로 선거가 했을 때 정당 공천 없는 지방선거를 했을 때 그때 모습이 어땠느냐. 어차피 자기의 이념, 정당 정체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명함 다 돌리죠. 다 보면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입니다. 명함 색깔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씁니다. 현수막 심지어 사무실도 같은 당 후보들끼리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야.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제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냥 규제할 수 있느냐. 나의 이력 표기하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과거의 경험칙으로 봐서도 이 문제는 사실 별로 연관성을 갖지는 못한다. 제가 좀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 해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음성화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뭔가 하면 지금 한국의 정당법 3조는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만들었어요. 이 조항의 폐지를 전 제안을 합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가지고 싶은 중앙당을 서울뿐만 아니라 포항, 대구, 광주, 제주 어디에든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역 정당, 그 지역에서 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가담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선거 시장이라든지 일상 정치에 함께 뛰어들어서 양당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오히려 반듯한 거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좀 단호하게 정당 공천제 폐지는 이야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이걸 문제 제기하고 정당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정당인으로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지방의원들의 역할이지,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 탈당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으로만 무조건 출마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 정당 제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 복수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흔히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하는 소속 정당이 있고 이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함께 좀 연대하는, 정당끼리 연대가 가능하고 이 두 당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20년째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더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주장되고 있는 지점이 지방의회법 신설입니다.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미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그리고 단독 법률안으로 신설하려는 지방의회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일 법령 하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헌법만 존재하는 겁니다. 헌법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헌법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각각의 하위 개별 법률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법률만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법 안에 집행기관도 들어가 있고 지방의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주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권한과 사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지방의회인데 지방의사결정 기관이 집행기관에 예속되는 형체로 이 법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들이 독립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지방의회법이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방의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학계의 견해고, 그리고 많은 지방의원들도 거기에 이제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단계로 2021년도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일부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사무처의 이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이관을 시켰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이 돼서 지방의회 총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정책 이 보좌 인력을 둘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지방자치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국회 산하에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큰 세 개의 기관이 있어서 이 국회 사무처에서 행정적인 조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예결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정책처에서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률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서포트를 입법조사처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의회 사무처에 그냥 또 하나의 행정 보조 인력 형태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역량상으로서는 행정부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행정부의 역량을 낮추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역량을 올려야 됩니다. 왜? 의사결정 기관이 반듯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감에 의해서 할 수는 없죠. 실질적인 조사,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사실 불가하다. 이 문제도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지 또 가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사무에 관해서는 이제 중앙의 행안부의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행안부의 통제가 아니라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국의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행정부하고 의회가 있으면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통제를 행안부로부터 먼저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중앙과 지방의 예속성 문제에서도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자, 지방의회법 신설을 두고요. 입법에 대한 쟁점도 있고요.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 앞에 나와 계시지만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면, 자,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 대한 유권자 신뢰도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초의회 무용론입니다. 광역의원들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의원들 또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있는 마당에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가성비 떨어지는 일들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들이 유권자 일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 그리고 기초의회에서 얼마나 전향적인 사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것인지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것들이 배제된 채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발전해야 돼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로는 아마 상당히 한계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좀 속상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지방의회가 필요하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마 많은 포항 시민들이 지방의 무용론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항시 의회가 부응하지 못하는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시민들한테 보기에 정말 제대로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제도 현실화. 지금 현행법상은 2분의 1이 돼 있습니다만은 포항시 의회는 4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는 상임위와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유튜브 중계를 꼭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입석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가 돼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오천읍에서 주민소환 제도가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 규정을 낮추어서라도. 그래서 의정활동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소환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은 우리의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정리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시국이 좀 엄중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보면 개헌론이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헌법을 9번 고쳤는데 그 공통점이 전부 다 권력 구조만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력 구조 개헌을 넘어서서 분권의 개헌을 꼭 이루자. 사실 우리의 헌법 118조의 지방의회가 정의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구속력이 약하니까 현실적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권이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중앙 대 지방만 생각을 하는데 이 차원도 있고 또 하나의 차원으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의사결정기관 간의 분권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담보하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룬다면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앞으로는 책임질 일만 남아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의식이 좀 높아졌으면 그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갈 게 아닌가. 그래야만 지방의원들도 포항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회상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영희 평론가. 네. 이 포항 시민들께서 떠올려보면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이 포항제철소를 건립하겠다고 원래 살던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저항이나 이 반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위 이 혐오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안에서 지방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의원들이 없다면 가장 기쁜 건 시장 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키운 지방의원 1명, 10명의 변호사 안 부럽다라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그런 경험은 없었나,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찾아갈 지방의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